안녕하세요. 저는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의 외모가 못생기다 못해 흉측하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실 수 있나요? 저의 경우 저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가족과 외모만 보고 멀리하는 가족을 모두 겪어봤답니다. 오늘 전 제 존재를 창피해하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신경섬유종증이라는 병을 알아왔어요. 염색체에 있는 특유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병인데 피부와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얼굴에 작은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턴 얼굴 전체에 커다란 혹이 여러 개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제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나 징그럽다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전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을 받고 불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짝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런 저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이 흉측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 내면을 바라봐주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처음엔 시집살이가 좀 힘들었어요. 시모가 제 얼굴 때문에 모진 말을 내뱉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만든 음식을 밥상에 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좀 치워라. 네가 만든 걸 찝찝해서 어떻게 먹어? 그런데 너 그 병 없는 거 아니냐? 아유, 너한테 옮아서 얼굴이 혹부리 영감처럼 변해버릴 걸 생각하면 내 머리털이 아주 쭈뼛 서는구나. 어머님, 이거 없는 병 아니에요. 이게 없는 병이었으면 저랑 2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저희 가족들도 다 옮았어야죠. 지난번에 제 여동생 보셨잖아요. 얼굴에 뭐 작은 종기라도 하나 있었나요? 그거야 재수가 좋아서 안 옮았나 보지. 너희 가족들한테는 안 옮았어도 나한테 옮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수철 이젠 하필이면 저런 괴물 같은 애를 데려와선 얘 밥맛 떨어지니까 넌 방에 좀 들어가 있어라. 너만 보면 아주 어제 먹은 밥도 올라올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 대신 나서서 시모와 싸워주더군요. 엄마, 왜 이러세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잘못인 줄 알아요? 안 그래도 병 때문에 여태까지 손가락질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만큼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 여잔 얼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현명한 여자를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심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절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해들 수밖에 없더군요. 하루는 시모랑 같이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분이 지나가시다 저희 밭에 들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니 시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나, 며느리 들여놓고서 보여주지도 않더니만 옆에 있는 게 며느리야? 며느리 얼굴이 왜 저래? 아유, 끔찍스러워라. 말도 마. 나도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일이라도 잘하니까 데리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 들고 있던 호미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그 동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제 얼굴이 그렇게 끔찍하세요? 그럼 안 쳐다보시면 되잖아요. 왜 남의 얼굴을 가지고 면전에서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참, 젊은 색시가 참 당돌하네. 솔직히 보기에 흉측한 건 맞잖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도 못해?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어도 말할 땐 상대방 기분도 고려를 해주셔야죠. 제가 얼굴이 이런 것뿐이지 귀까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동네 분들이 저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거 저 다 들려요. 그리고 어머님, 일 못하면 갖다 버리겠다고요? 제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온 건가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무리 보기 싫으셔도 아드님 마누라고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어머, 아이애가 시애미 앞에서 웬 큰소리야? 너 소박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아기같이 못생긴 걸 며느리 삼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눈 크게 뜨고 말댔구야?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가 내 아들한테 얘기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연 그이가 저랑 이혼한다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선언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전부 다 제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 사람 제 아내예요. 엄마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 얼굴 가지고 심한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 올케 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예전부터 엄마가 너무한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리고 사람 얼굴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엄마도 그렇게 예쁜 얼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보다 올케 언니가 더 예쁜데? 그리고 엄만 올케 언니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우리 형수님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밥 준비하지. 아침상 무르자마자 밭에 나가서 밭일하지. 우리 엄마의 그 모진 잔소리를 다 견뎌가면서도 시어머니라고 이부자리까지 봐드리잖아. 또 우린 얼마나 잘 챙겨주셔. 시동생이랑 시누이 뜨신 밥 먹이겠다고 불 앞에서 맨날 혼자 고생하시는데 이런 며느리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게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줄 둘이나 낳아주셨잖아. 솔직히 엄마 성격 자식인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형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 그러니까 제발 형수님 좀 괴롭히지 마요. 그러다가 형수님이 못 살겠다고 나가면 엄마만 더 힘든 거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선 화를 내더군요. 이것들이 지 애밀 놔두고 누구 편을 들어? 애미 너, 도대체 내 자식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뭔 짓을 했길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이나 널 싸고 도냐고. 어머님, 제가 뭔 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시는 건 어머니시고요. 저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자식들까지 외면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더 이상 저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잘 지내봐요. 고부간에 잘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 후 시모는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아마 집안에 본인 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큰 소리를 못 내신 거겠죠. 저는 못된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도리는 하자는 생각에 시모를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저희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 남들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초등학생이던 아들, 딸과 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아들이 자꾸 떨어져서 걷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신경 쓰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아가 그렇게 떨어져서 걷다가 엄마 놓치면 큰일 나. 얼른 일로 와서 엄마 손 잡아. 하지만 아들은 쭈뼛거리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지 않더군요. 싫어요. 사람들이 자꾸 엄마만 쳐다보잖아요. 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싫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좀 어때서.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서 이리 와. 엄마 손 놓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 그래도 창피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시장에 괜히 나왔네. 집에서 그냥 숙제나 할걸. 저를 창피하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이 푹푹 나오던 그때 갑자기 동네 꼬마아이가 불쑥 나타나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못생긴 괴물이다.
울퉁불퉁한 우리 집 감자보다도 더 못생겼대요. 저는 순간 돌을 맞아 아팠지만 하도 많이 겪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딸아이가 앞으로 달려나가 그 꼬마를 밀어 넘어뜨리더군요. 아파.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왜 감자보다 못생겼대? 넌 눈이 삐었냐?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겉모습보다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예쁜 사람이거든? 진짜 못생긴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 속마음은 감자가 아니라 우리 집 누렁이가 싼 똥보다도 못생겼어. 뭐? 내가 똥보다도 못생겼다고? 아니거든? 엄마. 그 아이는 놀라서 울기 시작하고 저는 급하게 달려가 제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미연아, 애를 갑자기 밀면 어떡해.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치잖아. 제가 먼저 엄마한테 돌을 던졌잖아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요? 난 엄마한테 못된 말한 애들은 다 쥐어패버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막무가내로 밀면 안 되지. 아휴, 알았어. 그럼 다음부터 미연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요. 다음부턴 살짝만 밀게요. 그런데 엄마, 오빠는 어디 있어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그 말에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허겁지겁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와 멀리 떨어진 곳 구석에 숨어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아가, 엄마가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러다가 엄마가 너 못 찾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아까 저 애도 엄마가 못생겼다고 돌 던졌잖아요. 난 돌 맞기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어요. 엄마는 왜 다른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영아가, 엄마가 평범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영학이 널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엄마들 못지않게 크단다. 영학이 너도 엄마의 겉모습보단 속마음을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엄만 우리 영학이가 착한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달래주었답니다. 그 어린 게 못난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철이 들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끔찍히 생각해주는 딸과는 달리 아들은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나 봅니다. 커갈수록 점점 저를 창피하는 게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중학생 때 하루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툴툴거리기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저 대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닫혀있는 문 앞에 쭈그려 앉아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학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괜찮으니까 이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게 사실 친구들이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라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엄마 얼굴 보고 놀랄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뭐? 엄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럼 네가 친구들이 놀라지 않게 잘 설명해주면 되지. 엄마가 아파서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평범한 엄마였으면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엄마 얼굴 보면 학교에서 내내 놀리기 뻔한데 그럼 저 학교 어떻게 다녀요? 아빤 내가 엄마 때문에 왕따 됐으면 좋겠어요? 왕따 무슨 왕따야?
네 동생 미연인 집에 친구도 자주 데려오고 엄마랑 손잡고 시장에도 자주 가는데 왕따커녕 반에서 반장까지 하잖니. 엄마 얼굴 때문에 따돌림을 시키는 친구들이라면 차라리 절교하는 게 나아. 그런 친구들은 못된 놈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지도 말란 말이다. 싫어요. 내 친구들인데 왜 절교를 해요? 그냥 엄마가 제 생일 때 잠깐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생일 밥상만 차려주고 그냥 밭에 가 계시라고 하세요. 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너 도대체 그런 거 누구한테 배웠니? 네 할머니도 이제 엄마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냐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하필 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도 많은데 아빠는 왜 그런 엄마랑 결혼했냐고요? 차라리 똥개랑 결혼하는 게 낫지. 너 이 자식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나. 아주 회초리 들어야 정신 차리지? 죄송해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건데.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면 네 친구들도 초대하지 마. 너처럼 엄마를 창피하는 아들은 집에서 생일 파티할 자격도 없는 거야. 그건 싫은데. 알았어요. 그냥 친구들 초대하면 되잖아요. 진짜 속상해. 가슴을 후벼 파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밭에 나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바쳐서라도 얼굴을 갈아엎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작은 애가 대학생일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치매에 걸리시는 바람에 병수발을 드느라 몇 년간 고생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가슴 한켠이 허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모인 시댁 식구들은 다 저한테 다가와 한마디씩 해주었어요.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만면일이란 이유로 우리 엄마 치매 병수발까지 들고 정말 힘드셨죠? 친자식도 하기 힘든 일인데 형수님 덕분에 우리 엄마가 끝까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올케 언니. 올케 언니는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와중에도 오이 농사까지 하면서 자식을 둘이나 대학에 보냈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언니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올케 언니를 참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간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알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니 보상을 받은 것만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애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해 아들은 중견기업에, 딸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제 지들 밥벌이는 알아서 하고 있으니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결혼해 가정을 꾸린 딸과는 달리 아들은 번번이 만나던 여자들한테 차이면서 노총각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린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말로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굴이 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원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놀라. 그래도 많이 보면 적응돼. 엄마, 제 여자친구 장정연이에요. 되게 예쁘죠? 저는 저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의 그런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같이 식사를 했죠. 그런데 며느린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깨작거리는 겁니다.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러나? 아이고,
내가 영악이 안 돼서 우리 예비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물어봐서 준비한 건데 간을 조금 약하게 할 걸 그랬나? 아니에요. 그냥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안 좋네요. 속이 안 좋다는 말에 냉장고에 있던 매실청을 물에 타서 줬는데도 잘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비 시댁에 인사로 온 게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사돈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 역시 절 보자마자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들의 혼사를 망치고 싶진 않았기에 최대한 괜찮은 척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사돈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네, 아들이 결혼하는데 제가 당연히 해줘야죠. 신혼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봐둔 데가 있고 애들도 마음에 들어하니 괜찮을 겁니다. 평수도 꽤 넓어서 나중에 아이 낳고 살기에도 좋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혼수만 채우면 되겠네요. 제 딸이 40 넘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집은 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사실 저희 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 오이 농사를 하며 벌었던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아직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 결혼식이 끝난 후 3일 뒤에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할 일은 한 것 같아 뿌듯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가 끝난 후 발생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집에 찾아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제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인 저보고 혼주석에 앉지 말라는 것도 황당한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뇨?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 왜 안 가?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정현 씨가 엄마 얼굴 무서워서 싫대요. 그런 중요한 날 불편하게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떡하니 앞에 앉아있으면 기분 나쁘고 결혼식 망칠 것 같아서 싫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은 집에서 쉬시다가 나중에 결혼식 영상 찍은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설사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쳐도 네가 따끔하게 얘기하고 혼냈어야지. 어떻게 걔 말 한마디에 네 엄마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결혼식장에 오면 결혼 안 한다잖아요. 엄마 아빤 제가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벌써 나이가 40도 넘었다고요. 이번에 결혼 못하면 영영 노총각 딱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저번에 상견례 끝나고 나서 예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엄마 때문에 찝찝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날도 엄마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그 비싼 한정식 음식도 겨우겨우 씹어 넘겼는데 결혼식장에서까지 엄마 모습 보고 싶지 않대요. 결혼식장에 저희 예비 처가 손님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데서 엄마 얼굴 보여서 나쁜 이미지 심어줄 필요 있어요? 안 그래도 늦장가 가는데 굳이 아들이 미운 털 바뀌었으면 좋겠냐고요. 영악이 너 지금 말 다 했냐? 정말 방금 말한 게 네 진심이야? 네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엄마 얼굴이 창피하다고 이딴 대접을 해? 예비 사돈이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결혼을 엎었어야지. 넌 네 엄마가 그런 취급받는 것보다 그 야가 빠진 계집애 하나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게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왜 자식 앞길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세요?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인생에 방해되는 존재다 이거지? 내가 너의 정신머리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 싫었다고?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럼 네 동생 미연인, 네가 공부에만 매진할 동안 미연이 네 엄마를 도와서 밭에서 호미질도 하고 집안일도 나서서 하던 애야. 엄마가 할머니 병수발 들 때도 엄마 힘들까봐 옆에서 뭐라도 힘이 돼주려고 했던 애라고. 그런 미연인 이 엄마를 창피해하긴커녕 결혼할 남자한테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날 창피하지 않는 사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니.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 이렇게 달라? 진짜 문제는 내 얼굴이 아니라 썩어빠진 네 정신머리랑 네 예비 마누라 인성이야. 너 같은 놈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조차도 속이 터져 죽겠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들을 쫓아냈어요. 너무 속이 상해 하늘이 무너져라 엉엉 울었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키운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에 죽고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제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영학이 결혼 준비는 잘 돼가? 결혼식이 벌써 다음 주네.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아들까지 결혼시키려니까 마음이 참 시원섭섭하겠어. 문희야,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미칠 것 같다. 나 이제 어쩜 좋니? 언니, 무슨 일이야? 아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언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언니 집으로 갈게. 잠시 후 여동생이 제 집으로 왔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말도 안 돼. 영학이 그 자식이 언니한테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언니, 그런 놈은 자식도 아니야.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문희야, 너도 알지? 내가 이 얼굴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종기가 하나씩 생기면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괴물이라고 놀리고 욕했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 보고 얼마나 부정한 짓을 했으면 괴물 자식을 낳았냐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짓거렸지. 그래도 나 그거 다 참으면서 평범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다. 네 형부랑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잠도 줄이고 내 몸에 성한 데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래? 내가 전생에 못된 짓을 해서 천벌받았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천벌을 받아? 천벌받을 건 언니가 아니라 영학이랑 그 못된 예비 며느리지. 언니, 영학이한테 해주기로 한 집 취소해. 어차피 계약금만 걸어놨잖아. 그 계약금도 그냥 내가 돌려줄게.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에게 해주기로 했던 집은 여동생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계약금 10%만 걸어놓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은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그 집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돌려주겠다고? 아유, 아니야. 취소하는 건 취소하는 거고 계약금은 넣었어. 괜히 내가 영학이한테 집 해준다고 계약금까지 걸어놔서 다른 세입자 구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너한테까지 손해보게 할 수는 없잖아. 언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언니 나 돈 많은 거 몰라? 세입자 천천히 구해도 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그리고 그 집이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도로 가져가고 그 집 취소해. 지 엄마가 평생 농사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까지 해주는구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 영학이 그 자식은 아주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돼. 결국 저는 동생의 말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집의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날리지도 않았죠. 절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아들한테 집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결혼식에 무조건 가요. 당연히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야 되는 건데 왜 오빠 말만 듣고 안 가야 되는데요?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 없이는 안 간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혼주석에 앉으란 말이에요. 뭐가 무섭다고 엄마가 피해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 결혼식 당일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이 이미 시작되고 신랑 신부 입장까지 마쳤을 때 당당하게 앞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자 하객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사색이 되어 놀라더군요. 엄마, 여기 도대체 왜 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야, 저 인간이 여길 왜 왔어? 자네, 이 결혼식에 자네 어머니 오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징그러운 얼굴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냐고. 아, 진짜 짜증나. 영학씨, 당신 엄마 당장 끌어내. 내가 제발 내 결혼식 망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이따가 가족끼리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저런 역겨운 얼굴이랑 어떻게 사진을 같이 찍냔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떡하니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왜 못 와? 난 이 결혼식에 올 권리가 차고 넘치게 있는 사람이야. 에이씨,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딱 오늘 하루만 참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아들 결혼을 귀엽고 망치고 싶으시냐고요?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야, 네가 우리 언니 보고 창피하니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면서 질 키워주는 엄마를 창피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오지도 못하게 해? 너 이렇게 호로 자식이었니? 여자에 미쳐가지고 지 엄마도 못 알아보는 또라이였냐고. 이모는 또 왜 그래요? 아우, 진짜 왜 다들 내 결혼식에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요?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조용히 넘어가? 그럼 네가 그딴 쓰레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언니가 아파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도 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야. 하다못해 짐승들도 지혜미 알아보는데 넌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구나. 우리 언니가 너 같은 놈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열흘 밤낮을 울어도 모자라. 그런데 넌 네 엄마한테 창피하다느니 역겹다느니 하는 저놈의 집구석이랑 귀엽고 엮이고 싶다 이거지? 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저 기집애한테 휘둘리겠다 이거지? 휘둘리게 누가 휘둘린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이해? 이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남의 엄마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저놈의 집구석 인간들이랑 넌 그 어떤 성인군자가 와도 이해 못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너 이거 아주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그러자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저희 친척들이 나서더군요. 특히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너 이 자식, 네가 감히 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너희 엄마야. 그래, 이 개만도 못한 호로 자식아. 우리 올케 언니가 너 때문에 피눈물 흘렸을 거 생각하면 내 아주 가슴이 찢어진다 찢어져. 그 어린 걸 얻고서 반일까지 했던 올케 언니인데 어떻게 나도 저런 짐승보다 못한 자식을 낳았을까? 네가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올케 언니 몰래 널 어디 갖다 버리고 그랬다. 어차피 개처럼 자랄 거 들깨랑 같이 크라고 숲에다가 확 버릴 거 그랬다고. 아, 진짜 다들 왜 이래요? 지금 내 결혼식이에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난리를 쳐요? 그러자 옆에서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던 제 딸아이가 성큼성큼 걸어가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야, 네가 말할 때마다 그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제발 조용히 해. 너 같은 건 이제 내 오빠도 아니야. 그동안 은근슬쩍 엄마 무시하고 창피하는 거 내가 다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아. 엄마, 가요.
저딴 인간 결혼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자고요. 그래 여보. 나도 저딴 자식은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 엄마의 괴물 취급하는 저 집안에 장가 가서 알아서 잘 살아보라지. 여보, 얼른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까워. 저는 남편과 딸을 따라 결혼식장을 빠져나가기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 네 엄마 자리에서 빠져주마. 다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거라.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쫓아나온 친척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다들 어떻게 저런 호로 자식을 키웠냐고, 또 하필이면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집구석이랑 엮였냐면서 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척들에게 여기까지 시간 내서 먼 길 와줬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결국 대부분의 하객이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사돈 쪽 가족들이랑 아들이랑 며느리의 지인 몇 명만 남기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 계약이 취소됐다뇨? 지금 소파며 뭐며 오늘 다 배달 오기로 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넌 참 뻔뻔하구나. 나보고 창피하다면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니만 집은 해주길 바라는 게냐? 넌 내가 말했지? 네 엄마 자리에서 빠져주겠다고.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네 신혼집을 해줘야 돼? 아이씨, 그래도 이건 아니죠. 신혼집은 예전부터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가구랑 가전제품들은 다 어떡해요? 에어컨이랑 이것저것 설치한다고 설치 기사들도 다 불렀는데 돈만 주고 보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집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네가 택한 결혼이니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그렇게 잘난 네 처가에 한번 얘기해 보던가. 그건 안 되죠. 엄마가 집 해주는 대신 처가에서 혼수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배송원 가구들이 복도에 꽉 막고 있어서 같은 층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신혼집 입주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신혼여행도 늦춰서 가는 건데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네가 너무한 거겠지. 아무튼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어. 엄마가 정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모한테 전화해서라도 따질 거예요. 계약까지 다 해놓고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래, 따지고 싶으면 어디 따져봐. 네 이모가 잘도 네 편을 들어주겠다. 욕 처먹고 싶으면 한번 전화해보라고. 진짜 미치겠네. 엄마, 나 진짜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어요? 왜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냐고요? 누가 아들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어차피 남남인데 네 앞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전화 끊어. 너랑은 1분 1초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저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한테서 여러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나 본데 다들 아들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오갈 데가 없어져 작은 투룸을 하나 급하게 구한 것 같더군요. 사돈은 집을 안 해줬으니 혼수도 못 해준다면서 기존의 넓은 집에 맞춰서 샀던 혼수들을 전부 다 반품하고 중고로 대충 싼 거 사서 쓰라고 했다네요. 제 전 재산을 바쳐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그 못된 마음 때문에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구질구질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후 저는 아들한테서 받은 상처를 잊기 위해 하루하루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딸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시댁 식구들도 틈만 나면 저한테 과일이며 뭐며 보내줘서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제가 가끔씩 울적해할 때면 딸이 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 너무 우울해하지 마요. 엄마한테 내가 있잖아요. 원래 오빠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고요. 내가 오빠 목까지 엄마한테 잘해줄 거니까 그딴 자식은 있고 행복하게 지낸 일만 생각해요. 엄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과 절연하고 지낸 지도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가 창피하다는 얘기도 안 할 거고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쫓아가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누가 네 엄마야? 당장 안 나가? 그 잘난 이 처가에나 가서 살라고. 엄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제가 너무 결혼이 급해서 인성이 올바르지도 못한 사람이랑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틈만 나면 절 무시하고 욕하고 게다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절 어찌나 구박하시는지.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가진 거 없는 놈이랑은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엄마, 저 이제 완전히 혼자예요. 엄마까지 절 버리면 고아나 마찬가지라고요. 참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해? 엄마까지 버리고 그 난리를 치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별거 아니었나 보구나. 그런데 너 이렇게 울고 빌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 거짓으로 가득 찬 악어의 눈물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돈 떨어져서 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 왜? 내가 너한테 사주려고 했던 그 집이 아직도 탐나디? 욕심내지 마. 너한테 집 사주려고 했던 돈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남으면 네 동생 미연이한테 다 물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추잡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아들을 억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설치며 아예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결국 아들은 눈물바람으로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 이후 저는 계속 아들을 안 보고 살았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싶은지 저한테 종종 문자를 보내더군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는 안 걸리셨고요. 진작에 엄마를 많이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네요.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불효만 잔뜩 했으니. 엄마, 저 지금 출장 가는 중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우리 집이랑 비슷해서 마음이 헛헛하네요. 예전엔 시골에 사는 게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다시 그 집에 가서 엄마랑 도란도란 밥도 먹고 반일도 도와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엄마, 얼마 전에 생신이셨죠? 생신 핑계로 찾아뵐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엄마가 제 얼굴 보면 괜히 좋은 날에 기분만 상하실까 봐 가보지도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용기가 없는 놈이에요. 엄마, 그래도 저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가 끝까지 저를 안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계속 노력해보려고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답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벌써 아들을 안 보고 산 지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걸 치유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씩씩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몇 달 전에 큰 결심을 했어요. 드디어 제 얼굴을 뒤덮고 있는 혹들을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큰 수술이었지만 여태까지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보상받는 의미에서 용기 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자 딸이 제게 수술비를 턱하니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물었어요. 미연아, 이게 뭐니? 나 이 돈 필요 없어. 너도 애들 키우느라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걸 도대체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엄마,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엄마 수술비로 보태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고생도 진짜 많이 하고 날 이렇게 바르게 잘 키워줬는데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 돈 있어 얘.
네 오빠 집 해주려고 했던 돈이면 수술 충분히 받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건 도로 가져가. 난 네가 이 엄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해. 결국 저는 딸에게 그 돈을 돌려줬고 딸은 엄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더군요. 여태까지 충분히 잘해줬는데 뭘 더 잘해준다는 건지. 정말 제 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녀인 것 같아요. 딸은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이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얼굴에 나있던 그 혹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얼굴을 뒤덮고 있던 그 울퉁불퉁한 혹들이 70%나 사라지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얼굴이 가벼워졌어요. 회복을 다 하고 나서도 흉터 때문에 남들처럼 예쁜 얼굴은 가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수술로 없애버린 그 혹들과 함께 제 인생의 고난과 상처들도 다 하늘에 날려버렸거든요. 탈무드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을 보라는 말인데요. 흉측한 외모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겐 정말 가슴에 와닿는 명언이랍니다. 저 말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겉모습만 보고 멀리하기보단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유심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전 앞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상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